산이 70%인 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원도 없어요. 면적도 작아요. 역사적으로 수백 번 침략받았어요. 어떤 조건으로 봐도 결코 성장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지구에서 유일하게 HBM4를 만들어요. 전 세계 AI가 이 나라 없이는 당당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계 1위, 조선 강국, 체코 원전, 폴란드 원전, 캐나다 잠수함. 세계가 한국 기술 앞에 묵묵히 줄을 서고 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버드 경제문명사학과 교수 윌리엄 브라운. 무려 40년 동안 이 질문을 풀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론을 갖다 대도 안 맞았어요. 결국 직접 갔습니다. 서울로요. 답은 정책에 없었어요. 역사책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땅에 있었어요. 산이 70%라서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산이 어김없이 역사를 지켰습니다. 사계절이 극단적이라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계절이 차곡차곡 반도체의 정밀도를 만들었어요. 삼면의 바다가 복잡해서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바다가 기꺼이 세계 1위 조선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결코 불리한 땅이 아니었어요. 영미한 땅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7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브라운입니다. 하버드대학교 경제문명사학과 교수입니다. 국가 경쟁력의 기원을 연구한 지 올해로 40년째예요. 쉽게 말하면 왜 어떤 나라는 강해지고 어떤 나라는 그러지 못하는가? 그 답을 지형과 기후와 역사의 교차점에서 찾는 학문이죠. 그런 제가 오늘 서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6년 봄, 저는 하버드 강의실에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강의 주제는 20세기 경제 성장의 기원이었습니다. 저는 칠판의 나라들을 나열했어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각 나라의 성장 배경을 설명했어요. 자원, 지형, 역사적 맥락, 제도적 기반. 40년 동안 제가 연구해온 이론들이 척척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나라를 추가했어요. 한국. 저는 한국을 칠판에 쓰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 제임스 브라운은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 육군 병사였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싸웠어요. 살아서 돌아오셨지만 한국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거기 어땠어요? 아버지가 짧게 대답하셨어요. 가난한 나라였다.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2019년이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한강 다리가 있는 사진이었어요. 뒤에 아버지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강이 지켜낸 나라. 1953. 저는 그 사진을 지갑 속에 넣었어요. 왜 그랬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버리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눈치를 챘어요. 교수님, 왜 멈추셨어요? 앞줄에 앉은 켄지가 물었어요. 일본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을 털고 말했어요. 이 나라가 40년 동안 설명이 안 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가진 모든 이론으로 한국의 성장을 설명하려 했는데 번번이 막혔거든요. 자원 부국 이론으로는 안 돼요. 한국은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어요. 지리적 이점 이론으로도 안 됩니다. 산이 국토의 70%예요. 역사적 안정성 이론으로도 안 돼요.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1950년에는 전쟁으로 국토 전체가 폐허가 됐거든요. 그런데 1953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였던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어요. 올리버가 손을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학생이었어요. 교수님, 그건 미국의 원조와 냉전체제 덕분 아닌가요? 전략적 이유로 서방 세계가 집중 지원한 결과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논리라면 같은 지원을 받은 나라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한국처럼 된 나라는 없어요. 켄지가 다시 말했어요. 일본의 식민지 시대 산업화 기반이 토대가 된 거 아닌가요? 저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전쟁이 그 기반을 전부 파괴했어요. 1953년에 한국은 말 그대로 맨 땅이었거든요. 프랑스에서 온 클로에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열심히 일하는 문화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근면성의 문제 아닌가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근면성은 설명의 일부예요. 그런데 근면한 민족은 세계에 많아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칠판에 쓴 한국이라는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이 질문을 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을 책상 위에서만 봤기 때문이에요. 직접 가서 본 적이 없어요. 학생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 학기 마지막 현장 수업을 서울에서 하겠습니다. 원하는 학생은 함께 갑니다. 켄지, 올리버, 클로에. 세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우리는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세 학생에게 각자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보라고 했어요. 켄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역사적으로 깊이 연결된 나라예요. 경제 발전 과정에서도 일본 모델을 많이 따랐다고 알고 있어요. 올리버가 말했어요. K-팝, K-드라마로 요즘 유명하죠. 그런데 문명의 역사로 보면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 아닌가요? 클로에가 말했어요. 저는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음식 문화 말고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세 사람의 말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지갑을 열었어요.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강이 지켜낸 나라. 1953. 아버지는 이 나라를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고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고속도로 양쪽으로 산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40년 경력의 학자로서 처음으로 준비가 안 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나라의 답은 이 산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 직감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 산이 만들어낸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넓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갑 속 사진에 남겨둔 말의 의미도요. 서울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창밖 풍경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산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산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산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도심으로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건물들 사이로 산이 보였습니다. 뒤로는 북한산, 앞으로는 남산, 옆으로는 인왕산. 켄지가 처음으로 말했어요. 서울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줄 몰랐어요. 올리버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죠. 도심에 이렇게 산이 가까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저는 메모장을 꺼냈어요. 경제문명사가 전공인 저도 이 풍경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거든요. 우리를 안내하러 나온 건 박서연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과정. 이번 현장 수업의 조교였습니다. 29살이었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우리 네 사람을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첫날은 서울을 걷는 걸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설명보다 먼저 느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았습니다. 우리는 경복궁 앞에서 시작했어요. 광화문 광장에 섰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뒤로 북악산이 보였어요. 앞으로는 넓은 광장이 펼쳐지고 그 끝에 남산이 있고 더 멀리 한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인왕산과 낙산이 감싸고 있었어요.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배치가 왜 여기인지 아세요? 저는 솔직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1394년 조선이 한양을 수도로 정할 때 이 자리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배산임수. 뒤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을 바라보는 지형 배치예요. 단순한 미학이 아니에요. 북쪽 산이 겨울 북서풍을 막아주고 남쪽 열린 방향으로 여름바람이 들어오고 앞에 흐르는 한강이 바람길을 만들어요. 630년 전 사람들이 기후를 읽고 도시를 안친 거예요. 켄지가 말했어요.
그건 풍수질이 아닌가요? 미신 아닌가요? 박서연이 바로 받았습니다. 현대기후지리학으로 분석해도 같은 결론이 나와요. 산이 바람막이고 강이 환기구예요. 미신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과학이에요. 켄지가 잠깐 멈췄어요. 반박하려다가 멈춘 거였습니다. 우리는 경복궁을 지나 북촌 한옥마을로 걸어갔어요. 좁은 골목을 걸으면서 저는 한옥지붕을 올려다봤습니다. 처마가 길게 나와 있었어요. 박서연이 말했어요. 처마각도 보이시나요? 여름엔 높이 뜬 태양의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겨울엔 낮게 뜬 태양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도록 계산돼 있어요. 계절마다 태양 고도가 다르다는 것을 수백 년 전 사람들이 이미 알고 건축에 반영한 거예요. 올리버가 말했어요. 그런데 유럽 고딕 건축도 채광을 고려하지 않았나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유럽 고딕 건축은 빛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방향이에요. 한옥은 달라요. 계절마다 빛을 다르게 쓰는 설계예요. 여름엔 막고 겨울엔 들이는 구조거든요. 유럽이 빛을 모으는 건축이라면 한옥은 빛을 조절하는 건축이에요. 올리버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게 더 정교한 거네요. 클로에가 골목 담벼락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어요. 이 돌벽이 신기해요. 굉장히 두꺼운데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다는 게 가능한가요? 박서연이 웃었어요. 가능해요. 이 돌이 낮에 서늘한 기운을 저장했다가 밤에 천천히 내보내는 거예요. 에어컨이 없던 시대의 천연 냉방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마당을 보세요. 여름에 마당에 물을 뿌리면 증발하면서 기온이 내려가요. 자연 기화 냉각이에요. 현대 에어컨의 원리와 같아요. 클로에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오후에 우리는 남산 전망대에 올랐어요.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40년 동안 쌓아온 이론들을 머릿속에서 꺼냈어요. 문명은 강유역의 평야에서 시작된다.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것이 제가 40년 동안 가르쳐온 문명의 기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달랐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그 안에 강이 흐르고 산과 강과 도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평야 문명이 아니었어요. 산악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악 문명이 지금 세계 12경제 대국을 만들었어요. 박서연이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교수님, 내일은 백두대간을 직접 보러 갈 거예요. 이 도시가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의 답이 거기 있거든요. 저는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산과 건물이 교차하는 풍경이었어요. 켄지가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교수님, 저 오늘 조금 당황스러워요. 왜요? 일본 도쿄도 산이 가까이 있긴 한데 이렇게 도시 전체가 산으로 설계된 느낌은 아니거든요. 뭔가 달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왜인지는 내일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메모장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서울은 산 위에 지어진 도시가 아니다. 산과 함께 설계된 도시다.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저는 다음날 백두대간에서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박서연의 차가 숙소 앞에 섰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대관령이었어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남짓. 백두대간이 실제로 동쪽과 서쪽의 기후를 어떻게 갈라놓는지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차 안에서 켄지가 물었어요. 백두대간이 정확히 뭔가요? 박서연이 운전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산줄기예요. 총 길이 약 1400km. 한반도의 등뼈예요. 올리버가 말했어요. 알프스가 약 1200km 아닌가요? 비슷하네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이는 비슷해요. 그런데 하는 일이 달라요. 알프스는 동서로 누워서 남북 기후를 나눠요. 백두대간은 남북으로 서서 동서 기후를 나눠요. 방향이 90도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르면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대관령에 가까워지면서 도로가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정상 부근에서 차가 멈췄을 때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서늘하고 건조했습니다. 5사람이 차에서 내렸어요. 박서연이 능선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능선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의 날씨가 달라요. 오늘 동해안 강릉은 맑고 건조합니다. 서쪽 원주 쪽은 구름이 많아요. 같은 날, 같은 시간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켄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요? 박서연이 설명했습니다. 동해에서 올라온 습한 공기가 이 가파른 동쪽 사면을 타고 빠르게 올라오면서 비를 뿌리고 차가워져요. 그리고 능선을 넘어 서쪽으로 내려오면 건조하고 따뜻해집니다. 이걸 팬 현상이라고 해요. 산이 습한 공기에서 수분을 쥐어짜내는 거예요. 동쪽은 비가 오는데 서쪽은 맑은 이유가 이 산 하나 때문이에요. 올리버가 말했어요. 알프스에도 팬 현상이 있어요. 독일 남부에서 자주 나타나죠.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알프스 팬은 남북 방향이에요. 백두대간 팬은 동서 방향이고요. 같은 현상인데 방향이 다르면 영향도 달라져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능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박서연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교수님, 백두대간이 여름에 하는 일과 겨울에 하는 일이 달라요. 여름엔 동쪽 습기를 서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걸러내는 필터예요. 그런데 겨울엔 반대로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차갑고 건조한 북서풍을 동쪽 해안에서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강릉의 1월 평균 기온이 같은 위도의 서울보다 높아요. 켄지가 말했어요. 같은 산이 여름엔 필터, 겨울엔 방패라는 거예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방식으로 기후를 조절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메모장에 받아 적었어요. 살아있는 시스템. 40년 동안 저는 지형을 정적인 것으로 봐왔습니다. 산은 그냥 산이었어요. 그런데 백두대간은 달랐어요. 계절에 반응하는 구조였습니다. 올리버가 물었어요. 그러면 한국의 사계절이 뚜렷한 것도 이 산 때문인가요? 박서연이 말했어요. 백두대간만의 영향은 아니에요. 한반도 위치 자체가 결정적이에요. 북쪽과 서쪽으로는 차갑고 건조한 대륙성 기단이 내려오고 남쪽과 동쪽으로는 덥고 습한 해양성 기단이 올라와요. 이 두 기단이 충돌하는 전선지대가 바로 한반도 상공이에요. 그 결과 여름엔 고온 다습하고 겨울엔 한파가 오는 극단적인 사계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켄지가 말했어요. 그러면 한국은 기후 조건이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극단적인 사계절은 살기 어렵잖아요. 박서연이 잠깐 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 온 이유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능선 너머를 바라봤어요. 동쪽은 맑고 서쪽은 흐렸습니다. 산 하나가 두 개의 날씨를 만들고 있었어요. 박서연이 계속했어요. 한국의 사계절이 극단적이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극단성이 만들어낸 것들이 있어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키우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을 버티는 사이클이 수천 년 동안 반복됐어요. 그 사이클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훈련시켰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이 말을 이었어요. 계획하는 능력이에요. 미리 준비하는 능력이에요. 봄에 여름을 준비하고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 와도 봄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당히 버티는 사람들이에요. 클로에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빠르게 실행하는 이유와 연결되는 건가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위기에서 더 강해지는 이유이기도 해요. 저는 능선을 바라봤습니다. 1400km의 산줄기.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어김없이 훈련시켜 온 것이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한국의 산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일본도 산이 많긴 한데 이렇게 하나의 척추처럼 이어진 구조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메모장에 썼습니다.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다. 훈련 조건이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저는 다음날 역사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대관령에서 내려오는 길,
박서연이 차를 바닷가 쪽으로 돌렸습니다. 강릉 경포대였어요. 동해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켄지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동해 색깔이 진짜 짙네요.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동해는 평균 수심이 약 1684m예요. 깊은 바다죠. 일본 동해 쪽 해안과는 또 다른 색을 가지고 있어요. 올리버가 바다를 보며 물었어요. 수심이 깊은 게 어떤 의미인가요? 박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수심이 깊으면 수온 변화가 작아요. 심층수가 표층 온도 변화를 완충해 주거든요. 거대한 열저장고예요. 그래서 동해는 연중 비교적 안정적인 수온을 유지해요. 겨울에 강릉이 같은 위도의 서울보다 따뜻한 이유가 백두대간이 북서풍을 막아주는 것에 더해서 동해가 열을 저장했다가 천천히 내보내기 때문이에요. 클로에가 말했어요. 그러면 동해는 한반도 기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는 차를 타고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인천 쪽 서해안으로요. 도착했을 때 풍경이 완전히 달랐어요. 갯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켄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여기는 바다가 아니라 진흙밭 같은데요. 박서연이 웃었어요. 썰물 때라서 그래요. 서해는 평균 수심이 약 44m예요. 동해보다 38배 얕아요.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이런 갯벌이 만들어져요. 올리버가 말했어요. 그러면 서해는 동해랑 정반대 성격이네요. 정확해요. 수심이 얕으면 바닷물이 빨리 데워지고 빨리 식어요. 여름엔 수온이 높아지면서 습한 공기를 한반도 서쪽으로 밀어올려요. 이게 장마의 수분 공급원 중 하나가 돼요. 겨울엔 급격하게 식으면서 찬 공기를 강화시키고요. 서해는 한반도 기후의 계절 진폭을 키우는 역할을 해요. 켄지가 말했어요. 그러면 서해가 한국 기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박서연이 잠깐 켄지를 바라봤습니다. 켄지 씨, 계속 같은 패턴으로 질문하시네요. 불리하다, 불안정하다. 그런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뭔가요? 서해가 만든 게 또 있어요. 갯벌이요. 박서연이 갯벌을 가리켰습니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가 한국 서해안에 있어요. 면적이 약 2,500제곱킬로미터예요. 이 갯벌이 어업과 양식업에 보고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갯벌이 자연 정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육지에서 흘러온 오염물질을 갯벌의 미생물과 조개들이 분해해요. 거대한 천연 정수 시설인 셈이에요. 클로에가 갯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게 기후랑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서해의 얕은 수심이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절 진폭을 키우는 동시에 세계적인 갯벌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차를 타고 남쪽으로 이동했어요. 통영 쪽 남해안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풍경이 또 달랐어요. 작은 섬들이 끝없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올리버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섬이 정말 많네요.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리아스식 해안이에요. 해안선이 복잡하게 들쑥날쑥한 지형이죠. 한국 남해안은 세계에서 해안선이 가장 복잡한 지역 중 하나예요. 크고 작은 섬이 약 2,000개 넘게 흩어져 있어요. 켄지가 물었어요. 이건 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박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때 이 복잡한 지형이 태풍의 에너지를 잘게 쪼개요. 완벽하게 막아주진 않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완충작용이에요. 그리고 이 복잡한 해안선이 또 무엇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뭔가요? 수많은 항구예요. 통영, 여수, 부산, 거제. 작은 맘마다 천연 항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항구들이 한국 조선업의 토대가 됐어요. 세계 1위 조선 강국 한국의 시작이 바로 이 복잡한 해안선이에요. 저는 그 말에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조선업과 해안선의 연결. 제가 40년 동안 경제와 지형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연결을 눈으로 본 적은 없었어요. 박서연이 말을 이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서해는 얕아서 계절을 증폭시키지만 세계적인 갯벌을 만들었어요. 동해는 깊어서 기온을 완충하고 안정적인 어장을 만들었어요.
남해는 복잡한 해안선으로 태풍 에너지를 분산시키면서 동시에 조선업의 토대를 만들었어요. 클로에가 조용히 말했어요. 세 바다가 전부 양면을 가지고 있네요. 불리해 보이는 면이 있지만 동시에 그게 자원이 된 거고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중해는 하나의 바다예요. 유럽 남부 전체에 균일하게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한반도는 세 개의 바다가 각자 다른 역할을 해요. 지중해가 하나의 악기로 연주하는 거라면 한반도의 세 바다는 서로 다른 파트를 연주하는 앙상블이에요. 저는 그 비유를 들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켄지가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계속 한국 기후가 불리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갯벌, 항구, 조선업까지 들으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네요. 박서연이 웃었어요. 그게 복잡한 거예요. 불리한 게 아니라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통영 앞바다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섬들의 실루엣이 노을 속에 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강 하나가 만들었어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하나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반도는 산 하나와 강 하나, 그리고 세 개의 다른 바다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만든 문명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복합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메모장에 썼습니다. 한반도는 세 개의 바다가 만든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일은 역사 현장으로 갑니다. 이 지형이 어떻게 5,000년 동안 한반도를 지켰는지를 보러요. 다음 날 아침 박서연이 우리를 데려간 곳은 수원화성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 도착해서 성곽을 올려다보는 순간 저는 잠깐 멈췄어요. 거대한 성벽이 산자락을 따라 굽이치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말했어요. 1796년 완공된 성이에요. 정조대왕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성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평지에 짓지 않고 산의 능선을 그대로 따라 지었거든요. 올리버가 성벽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국 성들은 보통 평지나 언덕 꼭대기에 짓는데요. 능선을 따라 짓는다는 게 특이하네요. 박서연이 설명했어요. 평지성은 짓기 쉬워요. 그런데 방어에는 불리해요. 사방이 노출되거든요. 산성은 방어에 유리한데 생활하기 불편해요. 화성은 그 중간이에요. 산의 능선을 이용해서 자연 방어선을 만들면서도 성 안에는 평지를 두고 실제 생활 공간으로 썼어요. 지형을 읽고 그 위에 최적화한 거예요. 켄지가 성벽을 따라 걸으며 말했어요. 이게 한반도 전체 역사랑 연결되는 건가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수백 번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정복당해서 언어와 문화가 사라진 적은 없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지형이에요. 산이 국토의 70%인 이 땅은 침략군이 평정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평야였다면 한 번의 결정적 전투로 끝났을 텐데 산악 지형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저는 성벽 너머로 펼쳐진 산줄기를 바라봤습니다. 박서연이 계속했어요.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을 생각해보세요.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을 정복했어요. 평야 국가들은 빠르게 무너졌죠. 그런데 고려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30년 가까이 버텼어요. 바다와 산이 만든 천연 요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올리버가 말했어요. 영국도 섬나라라서 침략을 잘 막아낸 역사가 있잖아요. 비슷한 거 아닌가요? 박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영국은 섬 전체가 방어선이에요. 그런데 한반도는 대륙과 연결돼 있어요. 육로로도 침략받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산악지형이 내부에 겹겹의 방어선을 만들었어요. 섬나라처럼 완전히 고립된 게 아니라 대륙과 연결돼 있으면서도 쉽게 정복되지 않는 구조예요. 이게 훨씬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때 켄지가 말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섬나라라서 외세 침략을 거의 안 받았어요. 한국은 계속 침략받았는데 그게 더 나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나요? 박서연이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봤어요. 박서연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벽 너머 산줄기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즉각적인 팩트가 나오지 않았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켄지도 그 침묵을 느꼈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제 말이 틀린 건가요? 박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저도 오래 생각해온 질문이에요. 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박서연이 말했어요.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역사책을 읽을 때마다 화가 난대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침략받았을까? 왜 이렇게 작은 나라로 태어났을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화가 이 나라를 살아남게 한 힘이라고요. 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서연이 계속했습니다. 저도 그 말이 완전히 이해가 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침략을 안 받는 게 더 좋았겠죠. 그런데 받고도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침략을 안 받은 것과 받고도 살아남은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어느 쪽이 더 강한 생존력인지는 역사가 말해주는 것 같아요. 성벽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켄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논리로 막힌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곳에서 막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메모장에 썼어요. 침략받지 않은 것과 침략받고도 살아남은 것은 다른 이야기다. 박서연이 말을 이었어요.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군이 한 달 만에 한양까지 진격했어요. 평지 전투에서는 한국이 밀렸어요. 그런데 전쟁이 길어질수록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순신 장군의 해전, 의병의 산악게릴라전. 복잡한 해안선과 산악지형이 장기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클로에가 물었어요. 명량해전이었나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97년 명량해전. 배 12척으로 일본 함대 130여 척을 격파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지형이에요. 명량 해협은 폭이 좁고 물살이 매우 빠른 곳이에요. 리아스식 해안이 만든 좁은 해협을 활용한 전술이었어요. 지형을 모르면 절대 쓸 수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제 본 통영의 복잡한 해안선을 떠올렸습니다. 올리버가 천천히 말했어요. 제국주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늘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 역사를 보면 그 공식이 안 맞네요. 강대국들이 계속 침략했는데 정복은 못했어요.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지형이 만든 구조적인 결과예요. 우리는 성벽 꼭대기에 올라 수원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연구한 문명 이론에서 안정성은 늘 평야와 연결돼 있었어요. 그런데 한반도는 정반대였어요. 그 모든 불리한 조건들이 모여서 만든 게 끈질긴 생존력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썼어요. 평야 문명은 풍요를 만든다. 산악 문명은 생존력을 만든다. 그리고 생존력은 다른 어떤 자원보다 강력한 자산이다. 켄지가 성벽을 내려오면서 박서연 옆에 나란히 걸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바로 대답 못하셨잖아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질문은 저도 어려워요. 솔직히. 켄지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그래서 더 진짜 같았어요. 박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저는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답이 없는 질문 앞에서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박서연이 말했어요. 내일은 판교로 갑니다. 이 생존력이 어떻게 21세기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수원화성의 능선을 따라 이어진 성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산을 거스르지 않고 산과 함께 만들어진 방어선. 그게 한반도 역사 전체의 축소판처럼 느껴졌어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유리와 철골로 된 현대식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크래프톤. 간판만 봐도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모여 있었어요. 올리버가 말했어요. 실리콘밸리랑 비슷하네요. 박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실리콘밸리는 1970년대부터 4050년에 걸쳐 만들어진 거예요. 판교는 2006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15년 만에 이렇게 됐어요. 속도가 다릅니다. 켄지가 말했어요. 그 속도는 정부 주도 개발 때문 아닌가요? 한국은 국가가 산업을 이끈 모델이잖아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부 역할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정부 주도 산업화를 시도한 나라가 한국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처럼 된 나라는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그 질문을 해왔어요. 왜 한국만 됐을까? 그 답을 이번 주에 조금씩 찾고 있는데 박서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박서연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저는 반도체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이 왜 반도체 강국이 됐는지를 보면 답이 보이거든요. 우리는 SK하이닉스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박서연이 말했어요. 반도체 칩 하나에는 수십억 개의 회로가 들어가요. 머리카락 두께의 수천분의 1 수준의 정밀도로 새겨야 해요. 이걸 대량 생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켄지가 말했어요. 기술력이요. 클로에가 말했어요. 자본이요. 올리버가 말했어요. 숙련된 노동자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극도로 높은 집중력이요. 0.00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작업을 수천 번 반복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이 말했어요. 수천 년 동안 혹독한 사계절 속에서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이에요. 봄에 씨앗을 뿌리는 타이밍, 여름 장마를 버티는 방법, 가을 수확의 정확한 시점, 겨울을 준비하는 계획. 조금이라도 타이밍이 틀리면 1년 농사가 망하는 환경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반도체 공장에 들어간 거예요. 클로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계절의 극단성이 반도체 정밀도로 이어진다고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적인 인과관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연결이 있어요. 계절을 놓치면 죽는 환경에서 수천 년 동안 쌓인 집중력과 타이밍 감각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메모장을 꺼냈어요. 사계절이 훈련시킨 정밀도. 그게 반도체로 이어졌다. 이건 제가 40년 동안 어떤 경제학 논문에서도 본 적 없는 논리였어요. 우리는 카카오 본사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서연이 말했어요. 한국의 인터넷 문화도 지형과 연결이 돼요. 한반도는 국토 면적이 좁아요. 그런데 인구 밀도가 높아요. 서울 수도권에만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아요. 이 집중된 인구가 인터넷 인프라 투자를 빠르게 정당화시켰어요. 광 케이블을 깔아도 사용자가 많으니까 투자 수익이 바로 나오는 구조예요. 올리버가 말했어요. 영국은 인구가 분산돼 있어서 인터넷 인프라 투자가 느렸어요. 지방에는 아직도 느린 인터넷을 쓰는 곳이 많아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은 지형상 국토가 좁고 산이 많아서 자동차보다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어요. 지형의 한계가 오히려 디지털 인프라 발전을 촉진한 거예요. 켄지가 말했어요. 그러면 지형의 불리함이 기술 발전의 동력이 됐다는 건가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반도의 지형적 제약이 필요를 만들었고 그 필요가 기술을 만든 거예요.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반도체, 인터넷, 게임, 인공지능. 한국이 강한 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연이 아닌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산이 많아서 도시에 집중했고, 도시에 집중하니 인프라 투자가 빨랐고, 사계절이 극단적이니 집중력과 실행력이 생겼고, 역사적 위기를 반복해서 겪었으니 빠른 전환 능력이 생겼어요. 이 모든 것이 지형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SK하이닉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유리 외벽에 하늘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1950년 아버지는 이 땅에서 싸웠어요. 그때 이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이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가난한 나라였다는 한마디로 기억한 그 땅에 지금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아셨을까요? 저는 잠깐 그 생각을 털었어요. 지갑 속 사진이 느껴지는 것 같았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클로에가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저 오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을 서구 시스템을 빠르게 따라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자기 고유의 이유가 있는 나라였어요. 올리버도 말했어요. 저도요. 제국주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은 그냥 산업화에 늦게 합류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형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여요.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켄지는 말이 없었어요. 그는 판교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를 잠깐 바라봤다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박서연이 말했어요. 내일은 전통시장으로 갑니다. 지영이 만든 음식 문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의 집단 적응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저는 판교를 걸어 나오면서 메모장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썼습니다. 지영이 결핍을 만들고 결핍이 기술을 만들고 기술이 산업을 만들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기적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서연이 우리를 데려간 곳은 광장시장이었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100년 넘은 전통시장이에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기름 냄새, 된장 냄새, 젓갈 냄새, 각종 향신료 냄새가 섞여서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클로에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어요. 복잡한 냄새인데 거부감이 없어요. 오히려 식욕이 당기는 느낌이에요. 박서연이 웃었습니다. 그게 발효 음식의 특징이에요. 처음엔 낯설지만 몸이 먼저 반응해요. 우리는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빈대떡을 부치는 노점, 마약김밥을 파는 가게, 순대와 떡볶이가 가득한 좌판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각종 젓갈과 장류를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멈춰 섰어요. 김치 가게 앞이었습니다. 교수님, 김치가 몇 종류인지 아세요? 저는 솔직히 모른다고 했어요. 200종류가 넘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파김치. 지역마다 다르고 계절마다 다르게 담가요. 올리버가 말했어요. 그렇게 많은 종류를 왜 만든 건가요? 박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한반도의 사계절은 극단적이에요. 여름엔 채소가 넘쳐나지만 겨울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그 긴 겨울을 버티려면 여름과 가을에 음식을 저장해야 했어요. 그 저장 방법이 발효예요. 클로에가 눈을 빛냈습니다. 프랑스도 치즈와 와인 같은 발효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만큼 다양하진 않아요. 박서연이 말했어요. 프랑스 발효는 주로 보존을 위한 거예요. 한국 발효는 보존에 더해서 영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어요. 김치가 발효되면서 유산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갓 담근 김치보다 잘 익은 김치의 유산균이 훨씬 많아요. 겨울에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없는 환경에서 발효가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켄지가 말했어요. 그게 지형이랑 어떻게 연결되나요? 일본도 사계절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발효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박서연이 켄지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일본은 섬나라라서 바다 어업이 발달했어요. 겨울에도 신선한 생선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반도는 달랐어요. 삼면이 바다이긴 하지만 내륙 산악 지역은 바다에서 멀었어요. 그 내륙 지역에서는 겨울을 버티기 위해 채소 발효를 극도로 발전시켜야 했어요. 필요가 기술을 만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제 판교에서 들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 그 원리가 음식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어요. 박서연이 된장가게 앞으로 우리를 이끌었어요. 커다란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이 세 가지가 한국 음식의 기본 양념이에요. 전부 발효식품이에요. 그리고 이 양념들을 만들려면 최소 1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걸려요. 클로에가 항아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십 년이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될수록 깊은 맛이 나요. 한국에는 100년이 넘은 된장을 가진 집이 있어요. 대를 이어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시간을 저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시간을 저장한다. 학자로서 이렇게 음식을 본 적이 없었어요. 클로에가 말했어요. 프랑스 와인도 오래될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그런데 와인은 포도가 좋아야 하고 환경이 맞아야 해요. 된장은 다른 건가요? 박서연이 말했어요. 된장은 콩과 소금과 시간이에요. 재료는 단순한데 결과가 복잡해요. 그리고 그 복잡함은 오직 기다림에서 나와요. 한국 음식 문화의 핵심이 거기 있어요. 빠른 실행력을 가진 민족이 동시에 수십 년을 기다리는 음식을 만들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문화예요. 켄지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으로 항아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일본 미소도 발효식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을 들이진 않아요.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문화마다 다른 발효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발효의 특징은 기다림의 스케일이 달라요. 겨울이 길고 혹독할수록 더 오래 저장해야 했거든요. 한반도의 극단적인 사계절이 이 기다림의 문화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시장을 걸으며 빈대떡을 사 먹었어요. 막걸리도 한 잔씩 마셨습니다. 저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무겁지 않으면서 깊은 맛이 있었어요. 클로에가 빈대떡을 한 입 먹으며 말했어요. 이게 녹두 전병이에요? 식감이 완전히 달라요. 프랑스 크레페랑 비교하면 훨씬 복잡한 맛이에요.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녹두를 발효시켜서 만들거든요. 발효 과정에서 맛이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광장시장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발효, 저장, 기다림. 이 세 가지가 한국 음식 문화의 뼈대였어요. 그리고 그 뼈대는 지형과 기후가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박서연이 시장을 걸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직 남아있어요. 발효 음식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거였다면 이렇게 다양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양해진 이유가 있어요. 뭔가요? 나누는 문화예요. 김장철이 되면 온 마을이 함께 김치를 담가요. 수백 포기를 함께 담그고 나눠요. 혼자서는 겨울을 버틸 수 없는 환경에서 함께 준비하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 집단 협력 문화가 발효 기술을 나누고 발전시켰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집단 협력 문화.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연구하면서 이 요소를 항상 주목해왔어요. 반도체 공장에서 IT 기업에서 조선소에서 한국 사람들의 집단. 실행력은 세계 어디서도 보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집단 실행력이 김장철에서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시장을 나오면서 켄지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오늘 이야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요? 음식 이야기인데 왜인지 역사랑 산업이랑 다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뭔가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이번 여행의 목적이에요. 켄지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선입견을 갖고 왔어요. 일본인으로서요. 그런데 이번 주에 계속 그 선입견이 흔들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었어요. 한강으로 갑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모이는 곳이에요.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에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공원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강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돗자리를 펼치고 아침부터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올리버가 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런던 템스강 변이랑 비교가 안 되네요. 폭이 완전히 달라요.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여의도 구간 기준으로 한강 최대 폭이 약 1.2km예요. 템스강의 런던 구간이 평균 20만 300m 정도니까 4~5배 차이가 나요. 클로에가 강바람을 맞으며 말했어요. 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강에서 불어오는 건가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강이 서울을 동서로 가르며 흐르거든요.
강을 따라 바람길이 만들어져요. 서울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인데도 여름의 유럽 평지. 도시보다 시원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바람길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번 주를 되감았습니다. 백두대간에서 시작해서 세바다, 수원화성, 판교, 광장시장. 그리고 지금 한강. 모든 장소가 하나의 실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박서연이 말했어요. 교수님, 오늘은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에 보신 것들을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번 주 전에 저는 한국의 성장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자원도 없고 산이 70%고 역사적으로 계속 침략받고 사계절이 극단적인 이 나라가 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는지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안 됐거든요. 학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봤어요. 그 불리해 보이는 조건들이 사실은 하나씩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산이 70%라서 평야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산이 역사를 지켰어요. 침략군이 평정하지 못하는 방어선이 됐어요. 수백 번 침략받았는데 언어와 문화가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은 나라가 됐어요. 사계절이 극단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극단성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타이밍을 놓치면 죽는 환경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집중력이 생겼어요. 그 집중력이 반도체 공장에서 0.001mm의 정밀도로 나왔어요. 삼면이 바다였어요. 세 바다가 각자 다른 역할을 했어요. 서해가 갯벌을 만들고 동해가 기온을 완충하고 남해의 복잡한 해안선이 조선업의 토대를 만들었어요. 겨울이 길고 혹독했어요. 그런데 그 겨울이 발효 문화를 만들었어요. 함께 김장하는 문화가 집단 협력의 DNA를 만들었어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한반도는 불리한 땅이 아니었어요. 영리한 땅이었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때 박서연이 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교수님, 이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여유롭게 있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70년 전 이 강변은 전쟁터였어요. 1953년에 이 나라 1인당 소득이 67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먹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70년 전 전쟁터. 저는 천천히 지갑을 열었어요. 학생들이 바라봤습니다. 저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한강 다리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찍은 것 같았어요. 다리가 끊겨 있었어요. 박서연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켄지도 올리버도 클로에도 조용히 그 사진을 봤어요. 저는 말했어요. 아버지 사진이에요. 제임스 브라운.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 육군 병사였어요. 낙동강 전선에서 싸웠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아버지는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한국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 한번 물어봤어요. 아버지, 거기 어땠어요? 아버지가 짧게 대답하셨어요. 가난한 나라였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이강이 지켜낸 나라. 1953. 아버지 필체였어요.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이강을 알고 계셨어요. 이강이 무엇을 지켰는지를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40년 동안 경제문명사를 연구하면서도 이 나라를 숫자와 이론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 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아버지가 여기서 싸우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리버가 말했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한국을 연구하게 된 게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평생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설명하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피를 흘린 이 땅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요.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갔어요. 강변에서 치킨을 먹는 젊은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말을 이었어요. 그 70년이 가능했던 건 지형이 수천 년 동안 훈련시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산이 만든 생존력, 사계절이 만든 집중력, 바다가 만든 무역 감각,
발효 문화가 만든 집단 협력. 이 모든 것이 1950년 전쟁의 폐허 위에서 폭발한 거예요. 저는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이 강이 지켜낸 나라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지킨 건 강만이 아니었어요. 산이 지켰고 바다가 지켰고 혹독한 사계절이 훈련시킨 사람들이 지켰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처음으로 쓰는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반도는 복합 문명이다. 산과 강과 바다와 사계절이 수천 년 동안 함께 작동하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읽어온 사람들이 21세기의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켄지가 제 옆에서 말했어요. 교수님, 다음 학기 강의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들어갈 정도가 아니에요. 첫 챕터가 될 거예요. 해가 높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한강 위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지갑에 다시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박서연이 말했어요. 교수님, 내일 귀국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박서연이 우리를 데려간 곳은 한강공원 안에 있는 작은 언덕이었습니다.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어요. 북쪽으로 북한산, 남쪽으로 관악산, 그 사이를 한강이 동서로 가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빌딩들이 산과 강 사이에 촘촘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풍경을 보면 뭐가 보이세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산과 강과 도시가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한반도 지형의 핵심이에요. 산이 물을 모아서 강으로 보내고 강이 도시를 식히고 도시는 산과 강 사이에서 숨을 쉬어요. 수천 년 동안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그 연결을 몸으로 알고 있어요. 켄지가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하버드에 들어오기 전에 서울에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그냥 크고 복잡한 도시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지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 완전히 달라 보여요. 올리버가 말했어요. 런던도 템스강이 있고 그린벨트가 있는데 이렇게 도시 전체가 자연과 연결된 느낌은 아니에요. 공원은 공원이고 도시는 도시고. 박서연이 말했어요. 런던과 파리는 자연을 도시 안으로 끌어들이는 설계예요. 그런데 서울은 다르게 시작했어요. 자연이 먼저 있었고 도시가 그 위에 올라앉은 거예요. 산과 강이 먼저 있었고 사람들이 그 사이를 채운 거예요. 클로에가 말했어요. 그러면 서울은 유기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네요. 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630년 전 도읍을 정할 때부터 지형을 읽고 그 위에 앉힌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썼던 메모들을 다시 읽었어요. 불리한 조건이 아니었다. 훈련 조건이었다. 평야 문명은 풍요를 만든다. 산악 문명은 생존력을 만든다. 지형이 결핍을 만들고 결핍이 기술을 만들고 기술이 산업을 만들었다. 한반도는 복합 문명이다. 저는 그 메모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제가 연구해온 문명 이론은 단선적이었습니다. 강유역의 평야에서 농업이 시작되고 잉여 생산이 생기고 문명이 만들어진다. 이 도식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한반도는 다른 방식으로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결핍을 자원으로, 혹독함을 훈련으로,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바꾸는 방식이었어요. 박서연이 말했어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 보신 것들이 한국의 과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도 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반도체 초격차 전략, 조선업 LNG 특화, K 콘텐츠의 세계화. 전부 같은 원리예요. 결핍을 기회로, 한계를 혁신의 동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형이 수천 년 동안 훈련시킨 방식 그대로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켄지가 말했어요. 교수님, 저 하버드 돌아가서 논문 주제를 바꾸려고요. 한일 관계 역사 비교 연구였는데 한반도 지형이 동아시아 문명에 미친 영향으로 바꾸려고요. 저는 켄지를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 비행기 안에서 한국을 일본의 그림자로 설명하던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지금 한반도 지형을 연구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버가 말했어요. 저도 런던 돌아가면 한국 도시 계획 연구를 좀 더 찾아봐야겠어요. 클로에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일단 된장부터 사서 갈 거예요. 3년짜리로요. 모두 웃었습니다. 한강 위로 바람이 불어왔어요. 박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에 또 오실 거예요? 와야죠. 이제 시작인데요. 40년 이론을 바꾸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박서연이 웃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오실 때는 제주도도 가보세요. 섬 지형이 또 완전히 달라요. 한반도 이야기의 또 다른 챕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구름 아래로 한반도 해안선이 보였습니다. 동쪽의 직선에 가까운 동해안, 서쪽에 복잡하게 파고드는 서해안, 남쪽의 섬들이 흩어진 남해안. 세 개의 바다가 각자 다른 얼굴로 한반도를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꺼냈어요. 끊긴 한강다리. 1953. 저는 그 사진과 창밖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끊긴 다리가 있던 자리. 지금은 다리가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강변에는 공원이 생겼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 강이 지켜낸 나라라고 썼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강만이 지켜낸 게 아니었어요. 백두대간이 지켰고 새바다가 지켰고 혹독한 사계절이 훈련시킨 사람들이 지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끊긴 다리를 다시 놓았어요. 67달러의 나라를 세계 10위로 만들었어요. 아버지는 그 시작을 보셨어요. 저는 그 결과를 이번 주에 봤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썼어요. 한국이 설명이 안 된다고 했다. 40년 동안. 이제는 설명이 된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40년 동안 쓰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였다. 한반도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한 문명이다. 그리고 그 언어를 배우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저는 사진을 메모장 사이에 끼웠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두지 않을 거예요. 이제 강의실로 가져갈 겁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한반도가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낸 나라를 저는 이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